안녕하세요. 우리 삼척지역 학생 학부모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입시 대표 강사 정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눈 마주쳐 가면서 질문 받아 가면서 이런 강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직접 못 뵙고 이런 강의를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화된 강의는 돌려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돌려보시고 또 댓글 달아주시면서 또 궁금한 사항들 좀 전달해 주시면 또 제가 거기에 또 답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본격적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생 수와 대학의 모집 인원과의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서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1학년하고 2학년 학생들은 올해 고3 학생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많이 감소가 됐죠. 특히 1학년 학생들의 인구수가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모집 인원은 오히려 감소보다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제 대학 모집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더 증가를 하게 됐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유리한 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징들, 2023, 24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들을 보자면은 자연계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 이과죠, 이과. 그러니까 옛날 말로는 이제 이과 모집 인원이 증가가 돼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약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약대가 2022년도, 그러니까 올해 고3 학생들부터 한 1,700명 정도 약대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공계 쪽에 특성화 대학이 하나 생겼죠. 에너지 공과 대학이라고. 그런 부분이 또 영향을 끼친 데다가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분야만큼은 학생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모집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 학과들이 대체로 AI, 그다음에 IT, 빅데이터, 전기 자동차 이런 류의 그 전공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과 계열, 자연 계열의 대학들이 더 많이 또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 계열의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연계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자연계 쪽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많이 수월해진 건 사실이지만 자연계는 또 대학에 가서도 공부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은 그냥 대학이 쉽다라고만 좋아할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 때 자연계 대학에 진학했을 때를 대비한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집 인원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2022하고 2023, 2024년도는 아직 안 나왔죠. 내년 4월 달에 이제 모집 인원이 확정돼서 발표가 되고, 일단 이제 2023년 모집 인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입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이 증가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감소가 된 것을 보면은 여기 정시 전형이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한 1% 정도 감소가 됐는데 대략 한 6,000명 정도 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 한 6,000명 정도 증가했는데 정시 수능 중심 전형에서 6,000명 정도 감소가 됐다. 이렇게만 보면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학생부 종합 전형도 또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하면서 지금 나는 이제 내신 때문에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좀 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가 또 별개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우리가 이제 선호도 순으로 나눠보면은 서울권에 있는 총 15개 대학교가 있어요. 그 15개 대학교는 학생들이 마치 시조처럼 외우고 있는 그런 대학교인데요. 그 15개 대학교의 모집 인원을 좀 더 살펴보면은 수시와 정시 중에서 정시 비율이 40%가 넘어요. 분명히 앞서서 봤을 때는 정시 수능 중심의 전형의 비율이 감소가 됐는데 이 15개 주요 대학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역시 종합 전형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앞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전국의 지방 소재 대학이랑 다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교과 전형이 40%로 굉장히 많지만 서울 것만 따져보고 선호도 중심의 대학들만 보게 되면 결국에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전형이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 지역은 그럼 어떠냐? 강원도 지역의 대학들을 보면은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교과 전형이 좀 많습니다. 교과 전형이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일일이 숫자를 세고 확인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은 교과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그 다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정시는 그렇게 모집 인원이 아주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강원도 지역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의 이제 교과 전형적 성격이 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방식이 대체로 서류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 지역의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내신 성적을 좀 더 많이 비중 있게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원도 지역의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 서류를 좀 제대로 깊이 있게 평가하는 대학은 강원대하고 연대 미래, 춘천교대, 그다음에 이제 한림대 정도가 되겠고 나머지 대학들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도 강원도 지역은 다른 지역의 정시와 다르게 다른 지역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학생들이 본 모든 수능을 반영하는 다 반영하는 그런 전형이 많은 반면에 강원도 지역에는 강원대와 춘천교대와 연대 미래캠퍼스 세 군데를 제외하면은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서 뭐 2과목 내지는 3과목만 반영하는 이런 대학도 많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강원도 지역은 교과 전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 2024년도 입시에서 큰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는 거예요. 2019년 11월에 발표된 그런 내용인데 대입 공정화 방안에 보면은 2023, 2024에 적용되는 이제 큰 특징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축소가 되죠. 그러니까 2023까지는 과도기인데 2024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가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또 자소서가 완전히 폐지가 되죠. 2023 역시 이제 과도기라고 그랬죠. 2023년도에 일부 대학이 자소서를 폐지하고 2024년도에는 완전히 자소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중심 전형이 이제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어디에 해당되냐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16개 주요 대학인데요. 이 부분은 원래 2024년도부터 의무적으로 해라라고 이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나왔는데 이미 이 16개 주요 대학 중에 15개 대학이 조금 전에 보셨죠? 올해부터 40% 넘게 정시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진학해야 될 대학의 모집 계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모집 계열은 크게 인문계열과 자연계열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대학에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 이후에는 이런 인문계, 자연계가 나눠져 있지 않고 대학만 나눠져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고등학생들은 이제 뭐가 문제냐? 내가 가고 싶은 계열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수해야 될 과목이 있거든요. 그 이수해야 될 과목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2학년 학생들은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이수를 다 했고요. 1학년 학생들은 이제 앞으로 이수를 해서 내가 희망하는 계열로 이제 진학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문계열입니다. 인문계열은 과거에 문과라고 했는데 인문계열에는 이제 상경계, 인문과학계, 사회과학계로 나눠져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고요. 이거 묶어서 이제 인문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 자연과학계열, 그리고 이제 의료보건계열로 나눠져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이과계열 또는 자연계열이라고 하죠. 인문계열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교과 중심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고, 자연계열을 가시기 위해서는 이제 과학교과, 그러니까 물리학,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런 이제 과학교과 중심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범대 중등교사가 되는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사범대학의 경우에는 자기가 희망하는 과목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으로서 어떤 과목 선생님이 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예컨대 내가 화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화학은 자연계열이니까 자연계열 과목들을 중심으로 이수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나는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러면 국어교육과에 가야 되죠. 국어교육과는 이제 인문계열로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교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초등교사는 이제 교육대학
하고 초등교육과에서 초등교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초등교육은 문과, 이과 구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대학 입시를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가의 부분을 좀 생각해 볼게요. 먼저 대학은 결국 성적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적이 모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일수록 많은 학생들이 경쟁을 하게 되죠. 경쟁을 하면은 경쟁자들 중에서 학생들을 선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발하는 과정에서 대학이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성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교,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삼고 있는 대학교가 있으면 그 목표 대학이 내성적으로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목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지만 어려운 방법. 결국 내신 또는 수능에서 일정 등급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 수를 갖다가 좀 나눠보면요. 전국의 1등급대, 그러니까 내신이나 수능을 합쳤을 때 1등급대가 한 16,000명쯤 돼요. 뭐 내신으로 더 많을 수도 있고 수능으로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 잡아서 묶으면은 한 16,000명쯤 되고요. 근데 이게 결국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한 17,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1등급대인 16,000등 안쪽으로 들어와야 안정권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가 내신이 3등급이다. 그러면 내신 어떻게 하면 내가 1등급대로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신이 현재 3등급인데 상위권 대학이 1등급 대학생들이 주로 합격하는 상위권 대학이 나의 내신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통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전형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볼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 중에서 석차 등급만 가지고 선발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신 가지고 뽑는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숫자에 의해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정량 평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등급이 1.01등급보다 우수하다라고 평가하는 방식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죠. 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하실 거 없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 중에서 일부는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교과 성적을 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평가하고 판단해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특히 학교 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학생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그 의미를 파악합니다. 이런 것 갖다가 정성평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23년도까지는 이제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서류가 들어가고 많은 대학들이 폐지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 대학들은 자기소개서를 받죠. 2024년부터는 자기소개서 자체가 폐지가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 일부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렇게 많은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일반 전형과 또 이제 지역균형 전형 또는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 기준 없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균형 전형이나 학교장 추천 전형은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동일한 말이에요. 여기는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만 지원해서 볼 수 있는 전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균형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게요. 지역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일반 지역균형, 그리고 지역인재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학교에 2명씩, 각 고등학교당 2명씩 대표 선수를 서울대에 지원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끼리 경쟁을 해서 선발하는 방식이 서울대 지역균형인데 이건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교과 전형에서 하고 있는 지역균형 전형은요.
일단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사실상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그런 전형입니다.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많은 학교들,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중심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긴 하는데, 요거는 뭐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뭐 일일이 학생들이 지원하려고 하고자 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지역 인재라는 게 있어요. 아마 이제 삼척 지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인재 전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어촌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 예를 들어 강원대라든가 뭐 강릉 원주대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있죠. 이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자기 지역, 그러니까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강원도에 있는 대학은 강원도 지역 고등학생들에게 특별히 그들만 지원할 수 있게끔 허용해주는 전형이 바로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있죠. 요건 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셔도 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도 되고 대학 자율에 의해서 하게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대학 자체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삼척 지역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이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인재 전형이 그래도 일반적인 전형보다는 내신 합격자들의 내신 성적이 1에서 1.5등급 낮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저는 권장해 드립니다. 수도권 지역의 이제 지역 균형 전형 한번 좀 더 살펴볼게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역 균형 전형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천 인원 제한, 그러니까 추천은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근데 추천은 해야 되는데 추천 인원 제한이 없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 그다음에 추천 인원 제한이 없지만 수능 최저는 있는 대학. 추천 인원 제한 있고 수능 최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추천 인원 제한이 있고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건대, 동대, 경희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평가할 때 교과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제 서류 평가가 같이 들어가는 전형입니다. 이 지역 균형을 하지 않는 학교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일부 대학교가 지역 균형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대체로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들일수록 지역 균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전형은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 이 전형을 쓸 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학교에서 역시 이 추천 전형을 학생들의 서류를 만들어줄 때 이 추천 명단을 대학에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개가 뭐 국민대 당신 대학에 지원을 했습니다라는 이제 공문을 보내야만 이 추천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 추천 인원 제한이 없더라도 추천이라고 하는 형식은 존재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칫 이 추천 전형을 쓰고 추천장을 못 받거나 추천 공문을 못 받았을 때 탈락할 수도 있다는 점만 명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 선발하는 방식은 그냥 내신 성적 가지고 선발하는 방식이니까 특별한 건 아니고 추천하는 형식이 좀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어떤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한번 좀 살펴볼게요.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선택교과와 공통교과가 있는데 일단 1학년에서 배우는 공통교과와 그다음에 이제 일반 선택으로 분류된 과목들이 있어요.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 중심으로 일반 선택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9등급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주로 이제 이 부분을 내신 교과 전형에서 이제 반영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2학년 학생들은 이미 좀 경험을 했을 텐데 여기는 이제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도 평가는 100점 만점에 80점이 넘으면 A, 60점이 넘으면 B, 60점 미만이면 C를 주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진로 탐색이라든가 아니면 학과 공부에 대한 심화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놓은 그런 과목들로서 주로 이제 수능에는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하하고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투 과목의 경우에만 예외로 수능 출제가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으로 분류가 돼 있죠. 어쨌든 교과 전형을 알기 위해서는 이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격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이 9등급제인 일반 선택 과목을 활용해서 석차 등급을
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진로 선택 과목도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잠시 후에 얘기해 보고요. 교과를 이제 반영하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이 교과를 반영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과 계열의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다음에 이과 계열의 대학들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교과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전 과목을 반영하는, 예를 들어 사회교과 그러면은 사회교과 안에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가 있고, 그리고 뭐 한국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문화, 정치, 경제와 법, 정치 경제, 정치와 법, 그다음에 경제 이런 과목들이 있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목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목 한 교과 내에서 이 과목을 학생이 이수한 과목 모두를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한 3개 또는 2개만 선별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영법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문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과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지만 여기에 이제 전 과목을 반영하느냐, 부분 과목을 반영하느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반영하느냐,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조합이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고려하는 것은 학년별 반영 비중이 1학년을 적게 하고 2, 3학년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2, 3학년은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합이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뭐 이렇게 반영하면서 부분 과목 반영하면서 학년 구분 없이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래서 교과 반영 방법은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의 교과 반영 방법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 또 교과 반영 방법을 살피다 보면은 유리한 곳과 불리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어떻게 반영하느냐, 이것도 좀 알아볼게요. 진로 선택 과목은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뭐 2과목 반영하는 대학, 3과목 반영하는 대학, 뭐 전 과목 학생이 이수한 전 과목 반영하는 대학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반영하는 방법도 가산점으로 주는 대학, 또 A를 1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대학, A를 3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대학, B를 뭐 2등급으로 환산해 주는 대학, 뭐 다양하게 등급을 또 변환해서 반영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 받은 학생이 많으면은 1등급을 주지만은 A 받은 학생이 너무 많으면 그만큼 또 마이너스를 주는 대학이 있고, 뭐 하여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건 딱 하나예요. B 이하의 성적을 받았을 경우에는 좀 심각하다. A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B를 받았을 경우에는 감점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을 우리 학생들이 이수할 때는 무조건 80점 넘기자, 이것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서 그게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대교협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추려봤습니다. 추려봤더니 지금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대학들의 합격 성적이 나왔어요. 보시고 아마 충격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고려대학교의 성적이고요, 그다음에 숙명여대, 중앙대 뭐 성적 쭉 나오는데 보세요. 여기서 가장 높아야 될 대학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딱 대학교 이름만 봐도 아마 많은 학생들이 아마 저 대학이 가장 내신 성적이 높을 거야, 합격선이 높을 거야, 커트라인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학이 아닐 수 있죠. 바로 한양대학의 합격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과 1.58, 1.53, 이과 1.38로 나와 있죠.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고려대학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고대보다 한양대가 더 높았어요. 그것은 어디에 있다?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다.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내신을, 좋게 얘기하면은 내신의 부족함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신이 우수해도 수능 최저가 안 됐을 경우엔 탈락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내신 합격선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3, 2024년도 입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전형이고요. 강원도 지역에서 가장 모집 규모가 큰 전형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하고 병행하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영향이 큰 편이거든요. 수능 준비, 특히 지역인재 전형에서 강원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의해서 정말 합격선이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수능 준비는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내신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다 보니까 경쟁률은 다른 전형에 비해서 낮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높은 친구들이 중복해서 여러 대학에 합격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합격한 학생들이 한 학교만 등록하게 되면 나머지 합격한 학교에서는 충원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경쟁률이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고 충원 비율이 높은 전형이다. 교과 전형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논술 전형은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연세대 미래 캠퍼스의 논술 전형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 지역에 있는 대학의 논술 전형이 몰려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약대나 아니면 의대 정도가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논술을 실시하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 문제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가지고 두 개의 관점 또는 두세 개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제시문들을 주고 그 제시문을 해석해서 관점을 파악해서 그 충돌하는 논쟁이 될 만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자기의 글로 풀어내는 그런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경영경제학과가 속해져 있는 경상계열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리 문제, 수학과 관련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계 논술은 대체로 이제 수학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수학 문제를 풀이 과정까지 이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자연계 논술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수학 문제를 풀 때 풀이 과정을 좀 철저히 하는 이런 친구들은 이 자연계 논술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세서 많이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대로 준비하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된다면 실질 경쟁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지는 않다는 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을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좀 논술 출제 범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인문계 논술 출제 과목들별로 논술 문제가 얼마나 나왔는지 분석을 해보니까요. 일반 사회 교과인 통합사회, 사회문화, 정치화법, 경제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윤리 교과인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에서 역시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지리와 역사 쪽은 많이 출제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일반 사회하고 윤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사 문제가 출제되기는 해요. 근데 이런 게 작년에 외대 문제를 보면 이런 게 있었죠. 흥선대원군의 이제 세국정책이라고 표현했어요. 외대 문제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에 대해서 평가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 통상수교 거부 정책인데 정식 명칭은 흥선대원군의 세국정책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보면은 한국사 문제죠. 근데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논술 문제를 조금 더 파악해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자문화 중심주의 입장에서 세국 정책을 평가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자문화 중심주의는 어디서 배우느냐? 사회문화에서 배우는 거죠. 그럼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이 자문화 중심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을 알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한국사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활용되는 개념이 사회교과와 윤리교과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대비하실 때 이쪽으로 대비하시면 돼요. 혹자는 이제 국어를 잘하면은 논술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뭐 문장이라든가 표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국어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주요 개념은 사회교과에서 나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어에서도 출제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역시 핵심적인 개념은 사회교과나 윤리교과에서 나오는 게 많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이쪽을 대비하신다면 논술이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과 쪽 자연계 수리논술의 경우에는 자연계 수학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있지만 이제 수원, 수투,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하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잘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연계에서 이 기하가 이제 출제가 되는 논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논술이 있다는 점이 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교마다 출제 범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과 쪽 학생들이 자연계 논술, 수리 논술을 준비하려면 내가 희망하고 있는 대학에 어떤 부분이 어떤 과목이 출제가 되느냐를 반드시 판단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하가 출제되는 대학들을 보시면은 뭐 경희대라든가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약학과, 광운대, 그다음에 단국대, 부산대, 서강대, 성균관대, 그리고 연세대, 미래캠퍼스, 연세대, 울산대, 의대, 이화여대, 한양대, 홍익대 이렇게 주요 대학들이 기하까지 반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수원, 수투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제법 있으니까 또 기하까지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은 수원, 수투가 출제되는 대학으로 또 미리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이번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전형인데요. 최근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많은 오해가 있어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언론 보도에 이런 게 나왔던 거예요. 내신 8등급 학생이 맨날 산에 가가지고 곤충을 채집하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써서 연세대학에 합격했다라는 뉴스가 2011년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 뉴스가 보도의 핵심은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보여준 학생이 좋은 대학에 성적을 극복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였는데 이게 이제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일 때 오해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논문 쓰고 학교 활동 왕창 하면은 내신 필요 없이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그래서 공부는 제대로 하지 않고 활동만 잔뜩 많이 하면 대학에 들어가는 줄 알게끔 오해가 만들어진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 기록부가 핵심이에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출결, 성실함을 나타낼 수 있죠. 그다음에 수상 경력 이런 것들은 이제 학생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탁월함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도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교과 세특 그리고 교과 성적, 그다음에 독서, 그다음에 종합의견까지 해서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학생의 이제 역량을 평가하고요. 거기에 이제 자소서가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네 가지 역량,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의 핵심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는 이제 학업 역량의 비중, 전공 적합성의 비중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 30, 전공 적합성 20, 뭐 발전 가능성 30, 뭐 인성 20 이렇게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요. 어디는 30, 30, 30, 인성 10, 뭐 어디는 40, 10, 40, 1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네 가지 기본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각각의 평가점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30점에 30점 만점 받는 친구가 있고 학업 역량은 한 15점 받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또 만점 받는 친구가 있고 이게 다양하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럼 면접은 뭐냐? 면접은 대학에서 평가를 할 때는 이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학생이 제출한 자소서와 생활기록부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요. 그 서류를 통해서 이런 역량이 있다고 파악은 했지만 이것이 정말인지 아닌지 대학 입장에서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바로 이 역량들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이 아나운서처럼 말씀을 잘하는 분들을 뽑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이 학생에게 학업 역량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그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이것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1학년은 서류가 많이 줄었죠. 서류 안에서도 수상 경력 없어지고요. 독서 활동 없어지고요. 동아리 활동 중에서는 자율 동아리 없어지고요. 봉사 활동 중에서는 개인이 해온 봉사는 다 없어지고요. 자소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요 역량을 판가름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역량들, 평가 요소라고 하는 이 역량들은
어떤 내용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이제 학업 역량입니다. 이제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근거가 있어야 받아들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과서는 학계에서 나온 어떤 정설들을 모아가지고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이렇게 찝어서 교과서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이 많이 빠져 있거나 근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교과서의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 예를 들어서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개화의 속도를 늦췄다고 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게 한국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 줄의 문장인데요. 이게 이제 성실하고 그런 암기력 좋은 학생들은 그걸 통째로 암기해서 시험을 보겠죠. 하지만 이제 학업 역량이 탁월한 학생들은 그것을 암기도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흥선대원군이 저 당시에 통상수교 거부 정책 외에 다른 정책을 할 수 있었을까? 또는 비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흥선대원군을 비판할까? 그리고 비판하는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 우리 교과서에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는데 그 내용은 뭘까 하면서 찾아보는 과정들. 그래서 그 근거를 찾아보고 이래서 그런 평가가 나왔구나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는 단계까지, 이게 이제 학업 역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깊이 있게 공부하고 넓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업 역량을 잘 드러내는 방식이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교 수업에서 발표 수업이라든가 토론 수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과제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학생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성적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요. 내가 가고자 하는 전공에 필요한 그 고등학교 교과를 이제 잘 하는 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 외에도 어떤 그 보이는 모습들이 있어요. 활동에서 이제 어떤 전공에 필요한 그 기본적인 모습들, 행동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이제 교과 성적으로 구분될 수 있죠. 예컨대 기계공학과를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이 국어와 물리 두 과목 중에 어느 것을 더 잘해야 기계공학과에서 잘 적응하겠습니까? 그렇죠. 물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교과가 이 전공하고 관련됐을 때 높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대학 가서도 잘할 겁니다. 대학 가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비록 이 부분이 약하지만 나는 대학에 가면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판단할 때 얘가 고등학교 때 물리학을 이만큼 잘했으니 대학에 와서도 기계공학과에서 수업을 받을 때 적응하기 충분하겠구나, 또는 이 학과에서 발전의 속도가 더 붙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잘하고 싶습니다는 의미가 없고 이미 생활기록부상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평가하는 부분이 전공 적합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발전할 가능성은 이제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이제 발전을 시키는 친구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돌멩이네? 툭 차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돌멩이가 여기 왜 튀어나왔지? 이 돌멩이는 근데 끝이 날카로운데 이게 도대체 누군가 뭔가 이렇게 손을 대서 날카롭게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지 하고서 고민하는 사람은 결국 주먹도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고고학적 발굴의 시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조건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발전 가능성이죠.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 2학년 1학기 반장을 하면 대학 입시에 유리한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건 유리할 수도 있고 안 유리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제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은 딱 답이 나온다는 거죠. 반장을 했어요. 학급 회장을 했는데 그냥 담임 선생님 심부름하고 친구들 말을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는 역할 정도, 이미 반장이 해야 될 일들을 그냥 한다. 이건 그냥 평범한 거죠. 근데 내가 학급 회장을 맡으면서 우리 반에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 반의 친구들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매월 생일자를 축하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같이 학습을 해본다거나 이러면 똑같은 반장의 역할이라도 후자의 반장의 역할이 보다 더 반장이라는 그 위치를 활용해서 더 폭넓게, 더 의미 있게 활동을 했잖아요. 이럴 때 이제 발전 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을 했을 때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발전 가능성이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모 아니면 도죠. 그러니까 0 아니면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안 좋다, 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은 대학에서 탈락시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인성이 좋다고 해서 다른 부분이 부족한 것을 극복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쨌든 인성은 못하면, 안 좋으면은 굉장히 그 결과, 입시 결과에서 안 좋게 나타나는 거고, 좋으면 그냥 잘했구나 이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숨겨져 있는 평가, 이거 아시면은 아마 큰 도움이 되실 텐데요. 바로 이제 원점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원점수가 뭐냐면 100점 만점의 시험에서 내가 몇 점 받았는가 하는 게 원점수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대체로 이제 석차 등급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A와 B 학생이 있습니다. 이 A와 B 학생을 비교해 보시면 A는 모두 1등급이고 B는 1.6등급이라서 아마 A와 B 중에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니?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A가 우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원점수만 보는 등급만 보는 게 아니라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원점수를 한번 쭉 나열해 봤어요. 원점수를 나열해 봤더니 A 학생은 지금 80점대에서 이제 1등급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B 학생은 이렇게 확실하게 주요 교과에서 만점을 받아가면서 등급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하면서 평균점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은 중학교처럼 평균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A 학생은 88이고 B 학생은 94.8이다. 그럼 결국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해 보이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원점수를 보니 A와 B 중에 누가 더 우수해 보입니까? 그렇죠. B가 더 우수해 보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본다는 점이죠. 특히 이건 저의 말만이 아니고 이미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동영상 자료에 보면은 두 학생의 성적을 비교하면서 위에 있는 학생의 원점수가 낮은 부분을 체크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왜 열심히 하는 과목과 열심히 하지 않는 과목의 특징들을 이제 이 원점수를 통해서 읽어내 버린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학생은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고, 아래에 있는 학생은 고르게 잘하는 걸 봤을 때 아래에 있는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또 지원할 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제 원점수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고, 원점수가 높으면 등급이 조금 아쉽더라도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시고요. 등급이 높다 하더라도 원점수가 높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은 학생부 교과전형 쪽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원점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 학교들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평균이 90점이 넘는 성적대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합격했나 보니까 이렇게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같은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비율도 굉장히, 합격률도 굉장히 높았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거의 다 이제 합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90점이 넘는 친구들이 90점에서 80점대로 넘어가는 가면서 점점 이제 학교들의 차이가 좀 나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90점대 성적의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붙는가와 80점대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붙는가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원점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평상시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할 때 정말 내일 시험 꼭 100점 받아야지, 만점 받아야지 하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해보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연스러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좋은 학교 생활 기록부를 만들려면요, 뭐 여러 가지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비법은 아니고 아주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는 이제 학교교육 계획서라는 게 있어요. 학교교육 계획서를 통해서 학교에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일정이라든가 뭐 학교에 다양한 일정들이 나옵니다. 뭐 대회 일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학교교육 계획서가 이제 그 책자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거는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파일 형식으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보시면서 1년치 계획을 좀 세워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업 태도가 참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의 기본은 수업 태도인데요. 이 수업 태도라는 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필기 열심히 하고 하는 이런 게 바른 수업 태도가 아니고 그 수업에 임하는 자세인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 그 수업이 요구하는 것을 배우리라 라는 마음으로 그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는 바른 수업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태도가 바르고 그 수업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 결국 그 해당 수업 선생님이 눈여겨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교과서 특에 입력해주는 내용이 풍부해질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른 수업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과의 소통, 이제 라포라고 합니다. 라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하는 평가 요소, 아까 보셨죠?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이라고 하는 이 평가 요소에
부합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입시부터는 서울대학교에서 미리 발표한 거고, 다른 학교는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는데,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특정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이런 특정 교과들을 좀 반드시 이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서울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것을 제가 과목별로 좀 재분류해가지고 지금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요거 서울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전공과 그 전공이 필요한 과목이 뭔지, 핵심 과목은 뭐고 권장 과목은 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핵심 과목을 이수 안 했다고 해서 권장 과목 이수 안 했다고 해서 대학에 불합격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합격과 불합격의 그 경계선에 있을 때 누구를 합격시킬 것인가를 한번 판단해 본다면 이 핵심 권장 과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정리해 보자면요. 입시와 교육에 있어서 모두 참 의미 있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결국 여러 가지 활동은 성적을 올리는 활동,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활동이 되기 때문에 교육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대학 입시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평상시 학교 생활이 합격의 결과에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학교 생활의 자세, 이런 것들을 보면 좋은 경우가 많았죠. 그 다음에 앞서 금방 말씀했듯이 이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도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제 고려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전형은 내신으로 뽑죠. 하지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면서 원점수를 높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신 성적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교과전형과 병행해서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수능에 대해서 빠르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수능은 그 여러 과목을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본 수능이나 학력고사는 내가 틀리면 그 틀린 만큼 감점이 되고 맞춘 점수를 합산해 가지고 대학에서 선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수능은 원점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원점수가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수능에서는 원점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은 표준 점수라는 것을 반영하는데, 표준 점수는 뭐냐면 평균에서부터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한 친구, 조금 덜 잘한 친구, 그냥 잘한 친구, 좀 못한 친구, 평균보다 낮은 친구, 더 낮은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치에 따른,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위치에 따라서 점수를 재분배하는 것이, 다시 설정하는 것이 바로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를 가지고 이제 그 석차를 내요. 석차를 낸 다음에, 등수를 낸 다음에 1%, 2%, 100분위로 끊어가지고 100분위 점수가 나오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4%는 1등급, 11%는 2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수학과 국어에서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이 표준화를 2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통 과목 표준화 작업이 한 번 있고 선택 과목 표준화 작업이 한 번 있는데, 이 선택 과목 표준화 작업 중에 이제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좀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 조정 원점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표준화 공통과 선택 2개를 표준화시킨 다음에 이것을 합쳐서 표준점수 산출해서 이제 석차가 나오고 100분위가 나오고 등급이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된다는 점을 그냥 간단하게나마 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입시에 이제 그 굉장히 화두가 됐던 부분이에요. 문과가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문과가 불리한 것은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문과가 불리하다기보다는 그동안 문과가 유리했었다가 더 가까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까지 이제 문과가 유리했던 부분이 있고, 올해부터 이제 문과가 불리한 부분이 이 통합된 수능 형태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작년까지는 이제 수학이 가형과 나형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가형에서는 이과 학생들, 수학과학을 잘하는 이과 학생들이 경쟁해서 시험 보는 과목이었고, 나형은 문과 학생들이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험 문제의 수준이 가가 훨씬 더 어렵고 나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A와 B 학생이죠. A는 B보다 수학을 잘하지만 이과 학생이라서 가형 시험을 봤어요. 그러니까 가형 안에서는 하위권이 돼버렸고요. 반면에 B는 A보다 지금 수학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형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보다 못하는 친구들보다 앞섰기 때문에 상위권, 나형에서 상위권이 됐죠. 그래서 문과 상위권이 됐고 여기는 이과 하위권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올해 어떻게 된 거냐?
올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합쳐져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A는 지금 수학의 중위권이 됐고 B는 작년까지는 문과 수학에서 상위권이었지만 이제는 중하위권으로 수학의 중하위권으로 처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안일하게 작년처럼 수학을 임했다가는 이제는 좀 낭패를 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하자면은 그동안에는 문과, 이과 수학이 나눠졌지만 이제는 이과 수학을 문이과가 같이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달리 없죠. 결국 이 친구가 수학을 열심히 해서 위로 올라가는 성적을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 손해를 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이제 표가 있습니다. 전년도의 입시를 좀 분석한 건데요. 요 파란색 선이 작년에 이과고요. 빨간색이 이제 작년 문과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상위권입니다. 상위권에서 보면은 이제 문이과가 비슷한데, 요 중상위권 그룹에 이렇게 요 구간을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이 좀 더 많죠. 이게 이제 숫자인데 빨간색이 좀 더 많죠. 그러면 요 빨간색만큼이 요 빨간색 애들이 요 자연계 애들을 누르는 구간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서울의 중위권 정도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에서 이 문과 학생들이 수학을 좀 쉬운 걸 보면서 1등급을 받으면서 어려운 수학을 봐서 3, 4등급 나온 이과 학생들을 누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문과 학생들이 이과 대학으로 교차해가지고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돼버렸어요. 올해 수능하고 가장 유사하다는 6월 모의고사를 분석한 거거든요. 아마 올 수능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아직 성적표가 아직 안 나왔지만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과라고 그랬죠. 파란색이 지금 상위권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으로 지원을 하면은 문과 학생들을 다 누르기 때문에 교차 지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이것을 문과 학생들이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수학의 점수를 높여서 이 정도 위치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에 대한 수학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과를 지금 도전하는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에 수학 공부 정말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목표를 결정해 놓고 거기를 이제 하나씩 도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경험하면서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땐 둘 다 어느 거 하나 잘못된 거 없습니다. 사람은 다 특히 지금의 고등학생이라면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자기가 시행착오를 하든 목표를 향해 달려가든 다 성장의 과정이니까요. 다만 목표를 찾지 않으려고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 그거는 정말 아니겠죠. 그래서 자신을 많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어떤 유형의 학생인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한번 나는 내신파인지 나는 아니면 연구파인지 나는 이제 수능을 잘하는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서 자신이 희망하는 그 목표를 향해 갈 때 어떤 유형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게 자신한테 유리할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학교 생활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남은 학기가 2학년의 경우는 이제 한 학기, 그다음에 1학년의 경우에는 이제 3학기가 남았는데 학교 생활 충실히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울 수 있습니다. 특히 상위권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 열쇠가 수능 수학에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던 어떤 기초가 부실했던 학생이 기초를 다지고 나서 수학 공부했던 그런 모습들, 개념 공부를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도 한번 수능 수학을 제대로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EBS I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이 수능 수학 강의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학생들 고3 올라오기 전에 영어 공부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되고요. 특히 탐구 공부는 우리 3월 첫째 주에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3월 첫째 주 모의고사 보기 전에 탐구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아야 돼요. 20문제 중에서 16, 17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탐구의 실력을 이번 겨울방학에 완성시키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근데 그 다양한 공부법이 다 나에게 맞는 건 아니고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다만 공부의 분량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특정 공부의 분량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EBS I 많이 찾아주세요.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컨텐츠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입시 자료 같은 거 찾으시려면 여기저기 다니셔야 되는데 우리 EBSI에 다 모아놔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용어 설명 같은 거 저하고 뭐 윤윤구 선생님하고 몇몇 선생님들이 열심히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거 좀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강좌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과목별 강좌가 EBSI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은 성적을 올리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즐겁게 해서 성적이 따라올까를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성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